1년 첫 해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네. 그 다음에 1,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2023년 말까지 2,500? 아니요, 2023년 작년에는 네. 3,800만 원 정도? 아. 예, 왜냐면 제가 2023년 4월에 희망퇴직을 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유튜브 지금 현금별의 부자노트라는 미국 주식 ETF 그 중심의 정보를 전달드리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3편, 4편 올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현업으로 미국 주식 ETF 배당 소득을 기반으로 은퇴를 한 투자자다 보니까 투자자 기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좀 빠르게 전달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이외에 또 어떤 요즘에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근로소득.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받았던 월급,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육박하거나 버금가거나 아니면 넘어설 수 있어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근간이 됐던 건 이제 배당 소득이고요. 배당 소득이 한 월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임대 소득. 제가 지금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서울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월세금이 한 8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런 배당 소득과 임대 소득이 약 한 48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저는 콘텐츠 소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이런 유튜브나 글 쓰고 이런 원고료를 받는 금액이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퇴를 준비할 때 이 정도 이제 금액에서 한 580만 원 정도, 요 정도 금액으로 이제 직장 다닐 때 받던 세후 월급 정도를 이제 은퇴를 준비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이런 여러 케이블 TV나 이런 방송 출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센터 강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의 활동들을 병행하게 되면서 지금은 강의 활동으로만 거의 직장 다닐 때 받는 금액만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엔잡러죠, 계시는데. 엔잡러. 네, 엔잡러. 네. 요즘 대대가 또 엔잡러더라고요. 네. 다만 좀 직장 다닐 때랑 틀린 점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직장 다닐 때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롭고 좀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나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전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처럼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완수해야 되고 또 기간 내에 임무나 이런 미션들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압박감 같은 것들은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퇴직을 하신 지 한 1년 조금 안 되셨는데 9개월 정도 아까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퇴사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된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 제가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점도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만 준비했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바빴고 일정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해봤던 것들 좀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1년 살이라든지 한 달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들 해보고 싶었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또 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해외를 좀 많이 가서 혼자서 많이 돌아다니고 싶기도 했고 해서 사실 제가 지난 은퇴 준비하면서 2년 동안 받았던 그 콘텐츠 소득, 제 재능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원고료하고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를 모아서 한 2천만 원을 좀 넘게 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푼도 안 쓰고 유튜브 소득과 콘텐츠 원고료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그걸로 이제 해외여행을 다녔고 가족하고도 가고 친구들하고도 가고 해서 퇴사하고 한 9개월 동안 한 16번, 17번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퇴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 사표를 딱 던지는 이 순간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월급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끊기고 나서 나는 어떤 소득으로 이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 의사결정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네. 힘든 부분이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금액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뭐 은퇴를 준비하게 된 과정과 배경부터 이렇게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8년, 19년 요때 그 회사에서 근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팀장으로서 이제 주역 부서, 핵심 부서 팀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컸었어요. 뭐 잘해야겠다는 왜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미션이나 역할을 받으면 잘 해내야겠다, 완수를 해야겠다, 뭐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좀 번아웃도 오기도 하고, 뭐 가벼운 뭐 직장인들이 많이 겪는 그런 공황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와서 사실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굉장히 계속 만성 피로가 이어지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인가? 라는 어떤 의문점?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 현타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친한 친구랑 같이 한번 해외를 좀 쉬려고 갔다 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언젠가는 뭐 직장이라는 곳은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좀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서 나만의 좀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서 조금 이제 큰 돈은 못 벌겠지만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책을 한 15권에서 20권 정도 구매를 해서 다양한 분야 뭐 일단 부동산, 상가주택, 뭐 임대소득, 상가투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때 1인 법인 책도 있었고 뭐 미국 주식에 관련된 거나 선물옵션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재테크 책들을 읽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미국 주식 배당 소득이라는 배당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미국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내가 가진 자산들을 점검해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 채널이나 이제 제가 나온 영상들 많이 보시면 제가 절대 자산이 뭐 정말 많아서 은퇴를 한 은퇴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이 만들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은퇴한 은퇴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개인회계라고 하거든요. 회계에는 기업 회계나 뭐 예를 들면 재무회계, 세무회계 뭐 이런 분야들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개인도 규모만 다를 뿐이지 뭐 수천억, 수조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나 뭐 수백만 원의 뭐 월급이나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개인이나 결국은 회계 기준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은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아 성찰 어떻게 보면 부끄럽거든요. 왜냐면 자산을 점검한다는 자체가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재무상태표를 이제 만들어 보면서 제 개인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자산을 형성을 하지 못했나라는 어떤 부끄러움도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도 있었고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개인에게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이 있는데 이런 좀 비유동자산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동자산화 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자산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제가 가진 자산에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주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미국 배당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가진 자산 대비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적합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 네. 그러면 미국 배당주 투자를 시작한 지는 그럼 몇 년 되신 거죠? 2020년 1월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에 내용들이 2020년 1월에 이제 책을 15권, 20권을 사서 읽었던 게 2020년 1월이었고요. 그해 3월에 이제 바로 이제 배당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워낙 미국 주식 이제 많이 하시고 이제 국내 증권 증권사 앱들도 이제 해외 증권과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해외 증권과 국내 주식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MTS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기도 한데 그때만 해도 해외 주식 투자가 뭐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에 어떤 앱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달러로 환전하고, 이게 달러를 사야 되는 건가, 은행 가서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완전 초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했던 게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2020년 3월이면 지금 한 4년 정도, 4년 조금 안 되셨는데, 그때 시작 처음 하실 때 얼마 정도 갖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 30만 원 가지고 했죠. 아, 30만 원? 네. 왜냐면 제가 전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험 삼아 한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 그때는 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는 그냥 경험해보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경험해보자라는 측면에서 30만 원 정도 월급에서 이제 월급 받고 좀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증권 계좌에 넣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달러로 환전을 했죠. 예, 지금은 이제 원화 투자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산 종목이 이제 미국의 통신기업 AT&T였습니다. 그래서 AT&T를 사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배당이 정말 들어오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AT&T 주식을 샀고, 그 다음 달에 이제 계좌에 어떻게 배당이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살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하려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500만 원, 뭐 6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처음에 그리고 이제 계속 종목을 사서 불려 나가야 되니까. 근데 3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면 뭐 지금 그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빼는 거는 네. 크게 어렵지 않은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네. 30만 원을 가지고 몇억 원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네. 이제 수익률이 큰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저도 이제 국내 주식은 뭐 미국 주식만 처음이었지, 국내 주식은 뭐 10년 이상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행운도 따라줘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에 대한 그런 욕심보다는 배당주 자체라는 게 이제 배당 수익률, 배당금을 이제 뭐 매월 또는 이제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안정적인 현금 인컴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소액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나 이제 환차익, 환차손 이런 어떤 환율도 굉장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학습을 해볼 겸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첫 배당금을 4월달에 받았는데 계좌에 이렇게 딱 꽂히는 순간 뭔가 짜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30만 원은 뭔가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의미가 좀 더 컸네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네, 그래서 그때 AT&T 배당금을 4월에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험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차피 은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뭐 직장인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은퇴를 준비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자금의 원천, 투자금의 원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이나 어떤 뭐 집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투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빚을 좀 만드는 건 싫었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들고 있던 적금, 그 다음에 청약저축, 그 다음에 종신보험,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것까지 모두 다 해약을 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시드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연금이나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우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당장 뭐 직장인들이 어디서 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의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지금의 당장의 인컴을 만드는 게 뭐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를 즐겨라. 지금 인생을 즐기고 조금 더 제가 젊었을 때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2023년도에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서 배당을
배당금을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처음에 30만 원을 시작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1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투자금을 좀 늘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20년 9월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월인가 11월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앞두고 9월 달에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이나 보험들을 다 예약하고 한 1억 원 정도 가까운 종잣돈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했고 그 해에 이제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에 불복하면서 조금 약간 미국 주식 시장 자체가 안 좋았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했는데 그래도 배당주들은 뭐 계속 매월 인컴들을 주기 때문에 시장이 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견뎌보자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전세 끼고 있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매도를 하고 2021년 1월부터 3억 원 정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1월부터 예. 1월부터는 3억의 종잣돈을 갖고 네네. 시작을 하셨구나. 네. 근데 어쨌든 소형 아파트나 네. 아니면 뭐 적금 해약 뭐 이런 게 되게 큰 결심,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절실했죠.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조금 더 늦기 전에 좀 새로운 일, 저만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집중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400만 원 정도의 그런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제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뭐 한 1,200만 원은 벌 수 있겠다. 또 만약에 뭐 잘 안 되면 다시 또 어렵지만 또 뭐 무슨 어떤 일이든 뭐 주어진 대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뭐 육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신체는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 좀 가벼운 생각 너무 또 몰입하고 또 힘들게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가벼운 머리를 좀 비우고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1년 1월에 3억을 갖고 시작을 해서 네. 올해 23년에 1년치를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봤을 때 한 21년 1월이니까 22, 23, 한 2년 정도 네네. 지나고 나서 작년 말 1년 동안 시드머니는 얼마가 됐고 또 배당금을 얼마큼 받으셨나요? 네. 제가 3억 원으로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했어요. 또 미국의 그 배당 황제주나 배당킹 종목들,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ETF를 공부하게 돼서 조금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도 좀 2, 3%대로 낮고 그 다음에 그 분기 배당이다 보니까 한 번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ETF들 같은 경우는 배당률도 보통 3, 4%대에서 많게는 10%까지 주는 종목들도 많고 또 월배당이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현금 흐름이 목마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021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 같은 개별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좀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옮기게 됐고 2021년, 2022년 2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약 2,500만 원 정도 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500만 원을 매월 받는 배당금을 이제 어떤 ETF 한 종목을 사 모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배당금을 생활비로 인출하진 않잖아요. 그때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월 받는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어떤 ETF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을 계속 모아서 그 종목을 2년 동안 1,000주를 모았어요. 1년 첫 해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네. 그 다음에 1,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2023년 말까지 2,500? 아니요, 2023년 작년에는 네. 3,800만 원 정도? 예, 왜냐면 제가 2023년 4월에 희망퇴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받은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투자금이 이제 5억에서 6억 원 정도로 좀 늘어났죠. 예, 점핑을 했죠. 왜냐면 예, 퇴직금과 이제 위로금을 가지고 이제 더 금액을 투자금을 늘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다 네. 이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에 넣고 이제 계속 투자를 하셔서 네. 2023년만 배당금만 3,800만 원을 네.
받으신 거고, 그럼 네. 누적으로는 거의 한 7,300만 원 정도? 7,300만 원? 네네. 아, 누적으로? 네. 오, 그러면 2023년만 놓고 보면 올해 1월까지 받은 것까지 합쳐서 7,300만 원 정도. 24년 1월까지 네네네. 7,400만 원이고, 그러니까 2023년만 딱 놓고 보면, 그러니까 1년의 기간에 어느 정도 내가 월급만큼, 그래도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네. 매달 어느 정도 버는지를 좀 보려면, 가늠하려면, 네. 그러면 3,800만 원이면은 약 한 달에 한 30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4월 달까지는 이제 기존에 3억 원으로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네네네. 배당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은퇴하고 이제 퇴직금 받고 5월, 6월부터는 조금 더 투자금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종목 투자에 대한 배당금도 늘어서 지금 보면은 한 월 평균 45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의 배당 소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연습 삼아서 처음 했던 게 2020년 1월인데. 네네. 약한. 2020년 3월. 3월. 네네. 네, 3월부터 했는데. 약 한 4년 조금 안 된 기간 동안. 네. 어쨌든 그래도 내가 매달 어느 정도. 네. 300만 원, 400만 원 좀 넘게. 네.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기도 하고. 사실 뭐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3,400만 원을 만들려면 거의 뭐 20억 가까운 자금.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상가 투자 수익률이 뭐 5, 6%, 6%, 7% 높아도 뭐 5% 안 되는 경우도 요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아파트 수익률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3, 4%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투자로 이런 5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또 20억을 사실 순수 20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경우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실질 가치까지, 실물자산 가치까지 만약에 하락하는 경우가 동반이 된다면, 사실 자산이 많지 않은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부동산 상승기에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제외한, 실거주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미국 배당 투자가 저한테는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형 아파트도 투자를 해본 경험이 네.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경험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은퇴를 대비해야 하는 이런 나이가 되신 분들은, 그걸 또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황금별님은 어쨌든 부동산 쪽보다는 미국 배당주 투자가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은퇴를 준비할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에게서 너 자산을 알라. 그러니까 내 자산을 제일 먼저 점검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산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좋은 부동산,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나 또 실물 뭐 상가나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목 좋은데 역세권이나 이런 좋은 상가들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런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은퇴를 하셔도 충분히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산 형성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진 자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황금성, 이제 언제든지, 왜냐면 어떤 우리 가족의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경제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좀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쉽게 돈을 뺄 수 있는 이제 그런 황금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식 투자, 배당주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됐죠. 주식 투자가 되게 위험하다,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성장주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10분의 1 토막이 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10배 이상 상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사실 배당주들이나 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뭐 종목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안정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수익률의 편차가 매우 심하진 않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만큼 조금 안정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당주 투자를 언제 시작을 했고, 또 얼마의 시드머니를 갖고 지금 현재 배당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는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어느 종목에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세금과 또 관련돼 있잖아요.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네, 이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미국 주식을 이제 처음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처음에는? 처음에 네. 저희 그 주식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볼 때 다들 얘기하시는 답변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사. 네.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뭐 국내 시가총액 1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 크고 가장 큰 회사, 당연히 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아는 종목, 뭐 시가총액 1위 기업, 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라고 하냐. 당연히 그런 1위 기업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매출이나 이익을 꾸준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작할 때는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각 산업 섹터별 1위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근데 애플 같은 경우 배당을 주긴 하지만 사실 애플은 배당률이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배당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애플은.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재미를 좀 느껴보시려면 대부분 배당주들이 금융이나 필수 소비재, 에너지, 경기 소비재 이런 경기 방어주나 이런 섹터들에 좀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필수 소비재 중에 뭐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 코카콜라,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섹터 내에서 스타벅스, 맥도날드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내가 스타벅스 커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코카콜라 좋아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뭐 빅맥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산업 섹터에 가장 전 세계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 맥도날드, 커피 프랜차이즈 1위 스타벅스, 그다음에 식음료 매출 1위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아보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코카콜라는 이제 이런 개별 종목들은 대부분 분기 배당인데요. 코카콜라의 배당월은 4월, 7월, 10월, 12월. 그리고 맥도날드는 3월, 6월, 9월, 12월.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2월, 5월, 8월, 11월. 그러면 1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배당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 뭐 스타벅스, 뭐 맥도날드 뭐 한 주나 10주씩 사서 이제 한번 그렇게 매월 한번 배당금들을 받아보시면서 이 기업들의 어떤 주가나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처음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어떤 뭐 숨겨져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ETF나 이런 쪽들을 공부해서 ETF로 자연스럽게 넘어오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배당 투자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어야 계속 그래도 이제 뭐 신문 기사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주식 흐름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고 할 텐데 좀 전에 말씀하신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거는 안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필수 소비재에 아니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기 소비재. 경기 소비재. 네. 이거에 그러면 내가 매달 10주씩 요 3개를 사서 모은다. 그래서 100주를 모았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언제까지 100주를 한번 모아보겠다. 그럼 배당금이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투자하면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활력도 느껴질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런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코카콜라 음료를 정말 좋아해요. 뭐 스타벅스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뭐 재밌게 접근을 하는 투자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100주 정도를 보유하면 코카콜라가 이제 분기마다 주당 0.46달러 정도를 배당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당 소득세 제외하고 한 뭐 15% 제외하면 39달러 정도 되나요? 근데 그러면 코카콜라는 이제 분기 배당 주니까 뭐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기마다 39달러
뭐 예를 들면 한 5만 원 조금 넘는 돈 같은데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배당금으로 이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배당금을 받아서 뭐 매일 코카콜라 한 잔씩을 마시면 코카콜라 편의점에서 한 1,800원 하나? 예, 뭐 그러면 한 달은 이제 코카콜라를 공짜로 마실 수 있잖아요. 코카콜라 배당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거나 스타벅스 커피로 스타벅스 배당금을 받아서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 뭐 공짜로 즐기겠다. 그래서 이런 테마나 이런 쪽으로 이제 뭐 강의를 하시거나 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 좀 다양한 활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런 흥미롭게 이런 배당주 투자를 경험하시는 것도, 예, 젊은 세대라면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되면서 올바른 투자 마인드, 투자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어떤가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주당 1.67달러를 배당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맥도날드 100주면은 167달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면 맥도날드 100주의 세후 배당금은 141.95달러가 나오고요. 맥도날드는 말씀드렸듯이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배당 지급월이 되면 이 100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금액이 이제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매년 배당금을 늘려줘요. 제가 아까 코카콜라가 0.46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기마다. 그럼 1년이면 1.84달러거든요. 4번을 주니까. 근데 코카콜라는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이거를 50년을 넘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을 이렇게 연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넘어가면 배당 성취자, 예, 배당 챔피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배당 성취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25년 이상 이렇게 배당금을 매년 꾸준히, 매해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을 배당 귀족주,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요. 무려 50년 이상, 그러니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쟁이 나건 어떤 뭐 세계 금융위기가 오건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이렇게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매년 매출과 이익을 늘려가면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환원을 하는 이 정책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바로 배당킹, 저희가 배당 황제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랑 맥도날드는 배당킹의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스타벅스도 배당 챔피언입니다.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10년이나 20년 뒤에 시간이 지나면 주가도 오르겠지만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배당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도 좀 이게 네.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는 이제 주당 0.57달러를 이제 배당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벅스 100주를 보유를 했다 그러면은 뭐 스타벅스는 2월, 5월, 8월, 11월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번 달에 스타벅스 뭐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음 달 2월 달에 57달러, 세전으로는 57달러, 여기서 배당 소득세율 15%를 제외한 세후로 48.45달러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100주 정도 있으면은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매달 그래도 어느 정도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꾸준히 뭔가 들어오겠네요, 시스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기업마다 이제 그 주가와 이런 배당금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당률 자체가 주가와 배당금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배당률 자체가 높은 기업은 아니고요. 코카콜라가 보통 한 3% 내외, 예, 맥도날드는 뭐 2% 중후반대, 예, 스타벅스는 2% 초중반대, 뭐 2%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마다 주가와 배당률은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당률이 낮은 만큼 그 기업은 주가가 성장할 가능성도 뭐 100%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뭐 대략 성장할 가능성도 조금은 더 있다. 그리고 배당률을 높게 주는 기업들은 그만큼 좀 인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락도 크고 그래서 주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투자할 때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주가 흐름과 어떤 배당률 차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를 네. 그 연금 계좌나 IRP나 이런 절세 계좌에서 투자금을 넣어놓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접 투자를 네네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왜 연금 계좌 같은 거는 왜 좀 그쪽에 투자를 안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네. 사실
직장인이라면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SA 계좌나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개인연금 관리 계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시고 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SA 계좌 자체가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결심할 때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또 이런 기간이 또 있고 기간 제한이 있고 또 그 기간 안에는 이제 쉽게 인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내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좀 납입 기간이 이렇게 제한이나 이렇게 운영 기간에 대한 제한이 걸리거나 이러면 다시 또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입출금이 자유로운 형태를 원해서 그래서 뭐 CMA 계좌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ISA 계좌는 만들어만 놓고 예, 아직 활용은 안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막 그 회사 생활이 아까 잠깐 뭐 공황장애도 있었고 또 막 이 회사가 뭐 나를 언제 버릴지도 모르고 또 회사가 나가는 게 너무 지옥 같고 그래서 퇴직을 막 엄청 하고 싶은 상황인데 55세까지 묶어놓는 계좌가 있다고 하면 그게 답은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내용입니다. 제가 55세까지 회사를 다닐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서 50세 전에는 무조건 은퇴를 해야겠다. 뭐, 제가 목표로 잡았던 5년이라는 그 은퇴 준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저는 이제 한 2년 조금 넘게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준비하고, 예,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목표로 했던 5년을 좀 했었으면 조금 더 원하던 목표에 다가가서 여유롭게 조금 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은퇴를 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긴 기간을 이제 불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가 자신이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21년 1월에 3억을 갖고 시작을 해서 네. 올해 23년에 1년치를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봤을 때 한 21년 1월이니까 22, 23, 한 2년 정도 네네. 지나고 나서 작년 말 1년 동안 시드머니는 얼마가 됐고 또 배당금을 얼마큼 받으셨나요? 네. 제가 3억 원으로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했어요. 또 미국의 그 배당 황제주나 배당킹 종목들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ETF를 공부하게 돼서 조금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도 좀 2, 3%대로 낮고 그 다음에 그 분기 배당이다 보니까 한 번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ETF들 같은 경우는 배당률도 보통 3, 4%대에서 많게는 10%까지 주는 종목들도 많고 또 월배당이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현금 흐름이 목마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021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 같은 개별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좀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옮기게 됐고 2021년, 2022년 2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약 2,500만 원 정도 했어요. 2년 동안. 2023년 작년에는 3,800만 원 정도? 그러면 3,800만 원이면은 약 한 달에 한 30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4월 달까지는 이제 기존에 3억 원으로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배당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은퇴하고 이제 퇴직금 받고 5월, 6월부터는 조금 더 투자금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종목 투자에 대한 배당금도 늘어서 지금 보면은 한 월 평균 45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배당 소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연습 삼아서 처음 했던 게 2020년 1월인데 네네. 약한 2020년 3월. 3월. 네네. 네, 3월부터 했는데 약 한 4년 조금 안 된 기간 동안 어쨌든 그래도 내가 매달 어느 정도 300만 원, 4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황금별님께서 어느 종목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금액은 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볼 텐데 모든 지금 ETF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이 종류가 되게 많으실 거라고 네.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대표적인 좀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느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처음에 미국 주식 시작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 위주로 중심에 투자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ETF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투자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종목들을 공부하고 학습해 보려고 소량으로 매입해서 경험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주력 종목들은 미국 채권형 커버드콜 ETF인 TLTW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제피Q 그리고 최강의 배당 성장 ETF라고 요즘 불리는데 SCHD 그리고 고배당 ETF 중에 QILD, XYLD 그리고 우선주 ETF 중에 PGX 그리고 기타 ETF로 뭐 SPYI나 그 다음에 SPYD 이런 종목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형 ETF TLTW가 네. 이게 조금 뭐랄까 이 등락이 좀 많이 심하지 않을까요? 이 ETF가 제가 작년에 가장 투자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채권형 ETF에 대해 투자를 좀 많이 비중을 늘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장 앞에 대응을 해가야 돼서 사실 채권형 ETF 투자 시기는 미국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이제 진입을 해야 왜 채권과 금리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섣불리 저도 시장을 예측하려고 들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뭐 고금리 때문에 뭐 여러 서민들도 기업들도 어려우니까 빨리 금리를 인하하겠지라고 하고 저도 작년 한 7월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채권들 가격이 미국 국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도 뭐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어하면서 지금은 이제 강의로 이제 소득을 벌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런 TLTW가 손실을 보고 있어서 TLTW에 받는 배당금은 그대로 다 배당금으로 달러로 적립해서 외화 RP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TMF라는 채권형 세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해서 다가올 금리 인하 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하다 보니까 뭐 각자 투자자한테 맞는 ETF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제피 같은 경우 그리고 PGX 그 다음에 SCHD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편안한 종목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 ETF들을 경험하고 하면서 학습하면서 본인한테 맞고 본인 성향에 맞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도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뭐 이제 3년 본격적으로 한 게 올해 3년차, 4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계속 배당 투자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시장에 좋은 학습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손해 볼 때는 또 재투자도 하고 배당금을 달러로 그래도 적립도 하고 하면서 좀 대응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황금별님께서 2024년도에 조금 주목하고 있는 ETF가 있으실까요? 어디에 좀 주목을 좀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네. 뭐 일단 올해 2024년에 뭐 주목할 만한 ETF라면 일단 올해 뭐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나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과연 가장 큰 화두는 과연 미국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처음에 뭐 이제 보도되는 거는 올해 3월이나 빠르면 3월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또 지금 미국 경기가 워낙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뭐 6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또 올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미국 채권형 ETF들의 가격 상승이나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 20년물 장기 채권형 ETF인 TLT가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올해 좀 주목할 만한 그런 ETF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미국 연준이 경제가 연착륙이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높은 고금리 뒤에는 항상 연착륙이 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모를 경제 위기나 어떤 세계 대륙 간의 어떤 전쟁이 심화되거나 해서 경제가 좀 타격을 입거나 안 좋을 때는 좀 방어력이 강한, 작년에는 성과가 좋지는 못했지만 2022년도에 주가 시장 자체가 안 좋을 때 굉장히 좋은 방어력에 높은 배당률을 보여줬던 제피 같은 종목, 만약에 경기 침체가 생각이 된다면 이런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ETF들, 배당 ETF들의 그 특징들이 이 투자자들을 계속 유혹하고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종목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 그런 트렌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드맥스사에서 출시한 TSLY나 코니, CONY, 그 다음에 디파이언스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JPY, QQQY 같은 ETF들은 세전 배당률이 30%에서 100%도 넘어가요. 예. 그럼 1년이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100%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높은 배당률을 뒤에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가시, 송곳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배당락만큼 주가도 빠지고 또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만약에 추정하는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투자 원금보다도, 배당을 받아도 투자 원금보다도 더 하락할 그런 우려들도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어떤 올해 성과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배당 투자자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데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돈을 통장에 찍히는 걸 딱 보면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또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도 또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황금별님은 직장생활 하실 때 이 건강보험료하고 지금 현재 배당금으로 3,800만 원 정도면 이렇게 받았을 때의 건강보험료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나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가장 크게 걱정이 되시는 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야 하는 그런 세금들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국민연금이야 납부를 유예한다거나 조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자산이나 예를 들면 자동차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을 해서 이제 제외하고 이제 세후로 이제 급여가 통장에 찍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퇴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을 해 보셔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요즘은 이렇게 검색 사이트에다가 다 자산이나 이런 거 입력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서 현금 흐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닐 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사이를 냈던 것 같고, 거기에서 회사와 개인이 이제 반반 부담을 했기 때문에 30만 원 내외로 건강보험료 30만 원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인 법인을 설립을 해서 1인 법인으로 이제 대표이사나 사내 등기이사로 등재가 돼서 이제 급여를 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는 어쨌든 지금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에서 어쨌든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혼자 다 부담을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의 어떤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네.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나와서 이제 법인 설립을 언제 하시는 거죠? 저는 2020년 4월에 바로 했습니다. 2020년 4월에 미국 주식 배당 투자를 시작했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네. 처음 시작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뭐 그때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은퇴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법인은 살아 숨쉬기만 해도 세무 기장료도 나가고 뭐 주민세도 나가고 뭐 예를 들면 나가요, 비용들이. 근데 저는 그게 학원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나오면 건강보험료가 네.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절세를 할 수 있을까? 네. 까지 그때 처음 시작부터 네, 준비하신 거네요. 예, 그쵸. 한 3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많은 이제 그런 공부나 학습을 하면서, 그런 준비를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바로 2020년 4월에 법인을 설립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닐 때는 3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은 10만 원 정도? 법인을 설립을 네네. 했을 때는 10만 원 정도? 네, 왜냐면 제가 법인 자체가 뭐 제가 강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로 소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이 큰 법인은 아니거든요. 매출이나 이런 이익이 큰 법인은 아니라서 그래서 법인에서 가져가는 급여를 이제 최소한으로 책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해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법인을 설립을 안 했더라면 이 건강보험료가 아마 1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얼마 제가 정도일까요? 가진 자산이나 금융자산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은 한 20만 원 뭐 중후반대? 네. 그렇게 높지 않네요. 생각보다 뭐 네. 예를 들면은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어떤 은퇴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있고 해서 근데 뭐 자산이 정말 수십억대 많으신 분들은 크죠. 예. 그리고 뭐 금융자산이나 그다음에 또 그 외 소득이나 이런 것들 기타 종합해서 건강보험료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뭐 자산이 많으신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건강보험료가 많이 걱정되시고 부담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배당을 3,8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네. 그 배당이 다 제가 혼자 받았던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구간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1인당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금융소득 안에 포함되는 거는 이제 이자, 우리가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받는 이자 소득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국 배당 투자를 통해서 받는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세금은 뭐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는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둔 세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1인당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유지를 해놓고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뭐 남편과 아내분이 같이 뭐 예를 들면 연간 배당 뭐 1,800에서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으면 3,800만 원까지는 두 분 다 세금을 종합소득세 구간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금융은 사람별로 다 네, 부과를 인적,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면 아내분하고 같이 이거를 나눠서 가족하고 같이. 예, 다른 가족분하고 같이 제 개인 그다음에 가족하고 같이 이제 1인당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500에서 1,600을 받고 이제 다른 가족이 한 1,600에서 1,800 정도를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1인 법인을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법인도 본격적으로 이제 배당 투자를 시작해서 제가 올해 2024년 배당 목표액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법인이라는 게 결국은 법으로 만든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하나의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법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1, 개인 2, 법인 이렇게 3인이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좀 미리 탄탄하게 네. 준비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퇴직 예정자이신 분들도 미리 부부와 따로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법인과 관련된 그렇죠. 부모 네. 자식 간에는 이제 10년간 징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가 않지만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도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증여 구간이 부부 간은 굉장히 좀 금액 자체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증여를 통해서 같이 계좌를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아, 네. 뭐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이다. 네, 맞아요.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네. 절세에 대한 방법, 다양한 방법 2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한 1년 정도 남겨놓으신 분들, 2, 3년 남겨놓으신 분들, 요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뿐 아니라 1인 법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셀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이 자본주의, 치열한 자본주의라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본주의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법인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 노하우나 이런 데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가장 50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다닐 때 다들 바쁘시고 집에 오시면 너무 피곤하시고 지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은퇴에 대한 대비를 못 해 두신 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 자체도 사실 쉽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보실 수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준비조차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저같이 가벼운 공황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회사의 어떤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본인이나 가족의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또 이제 직장이라는 곳을 떠나는 경우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급작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경우 많이 준비를 못 해놓으셨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단기간에 어떤 큰 성과나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또 거기서 실수나 사람인지라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계속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준비라는 건 없겠지만 또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산을 점검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알아가고 어디 쪽에 투자에 내가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은퇴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매우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3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은퇴를 준비했음에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사실 20대, 30대 직장 입사와 동시에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은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인생 이막 노후 준비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준비를 한다면 짧은 기간 안에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현명하게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외우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네네. 고맙고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사실 은퇴하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은퇴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조금 제가 지금 4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50대 때까지는 조금 가족들하고 최대한 좀 나의 많은 시간들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느라 돌보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도 좀 소중한 사람들,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부터 먼저 챙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 그런 가족들이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몇 명 안 되지만 많은 시간 같이 함께 하면서 좀 챙기고, 그 다음에 50대에는 앞으로 한 40대 한 3, 4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잘 준비해서 50대에는 뭔가 조금 한 번 더,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창한 건 아니지만
어떤 콘텐츠가 됐든 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 됐든 조금 그런 걸 준비해서 좀 액티비한 50대를 살아가고 싶다. 뭐 좀 시간도 좀 여유롭게 가지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50대를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퇴직하고 나서 가족들과 네.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지인분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또 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